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시청자 여러분,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저는 어제 독일에서 뮌헨 모터쇼를 취재하고 돌아왔고요. 돌아오자마자 바로 처음 시승하는 모델이 랜드로버의 All New 레인지로버 스포츠입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레인지로버만큼의 고급스러움을 원하되 조금 너무 덩치가 부담스럽고 나이든 이미지가 싫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획된 모델입니다. 2004년에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레인지로버 스토머라는 컨셉카가 데뷔를 했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얼굴은 레인지로버인데 도어는 두 개밖에 없는 쿠페였고, 그 도어가 양쪽으로 위로 열리는 방식이어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랜드로버는 이듬해 바로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 차가 바로 레인지로버 스포츠였고, 2005년 데뷔를 했었고 2013년에 2세대로 거듭났고, 또 2022년에 지금의 3세대로 거듭났습니다. 한 모델의 생애 주기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랜드로버의 모델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는 한 모델이 커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좀 긴 편인데요.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상당히 많은 변화를 담고 나왔는데, 오늘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세대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보고 계신데요. 어떠십니까? 이 자료를 찾아보면 2005년에 나왔던 1세대, 또 13년에 2세대, 22년에 3세대, 요거를 순서대로 보고 있으면은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얼굴이 더 젊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랜드로버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레인지로버가 너무 크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획한 차인데, 2005년에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탔던 사람들은 이제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됐거든요. 그 자녀들이 이제 이 차를 고를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망 고객의 구매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 점점 더 젊어지다 보니까 역대 어떤 레인지로버 스포츠보다 젊고 스포티한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가장 이 차의 인상을 좌우하는 부분은 이 두툼한 앞범퍼입니다. 이 앞범퍼 이 두께감이 옆면으로 이어지면서 보시게 되면은 이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 넓은 면적이 별다른 기교 없이 매끈하고 완만하게 판판한 커다란 면을 형성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멀리서 떨어져서 보게 되면은 몸체는 두툼하고 윈도우 부분은 얇고 타이어가 굉장히 큼직하게 박혀 있어서 굉장히 비율이 우람하고 듬직하고 어떤 갑옷을 입은 기사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네, 그런 디자인입니다. 랜드로버 역시 제리 맥거번이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데, 제리 맥거번이 약간 과거의 이상적인 비율을 좀 추종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오히려 젊은 디자이너들이 총괄을 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식을 좀 탈피하는 파격도 많이 감행을 하는데, 랜드로버나 제규어 같은 경우는 고전적인 비율 또 조형미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봐도 미끈하고 두툼하고 듬직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거대한 차체가 아니라 차체는 적당한 크기인데 근육으로 다져진 이런, 어떻게 보면 미식 축구 선수나 유도 선수, 이런 스포츠 선수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비율과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요즘 전부 다 유행하는 LED 헤드램프를 달았습니다. 이 안에는 좌우 각각 130만 개의 디지털 마이크로 미러가 숨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130만 개라는 숫자가 좀 도저히 가늠이 되진 않는데, 어쨌든 설명에 그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어떤 광원을 조절할 수 있는 미러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 헤드램프 불빛을 의도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도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전방에 있는 16개 물체를 동시에 식별해서 상대방의 눈부심은 최소화하면서 나의 앞길은 훤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차를 실제로 소유하신 분들도 아마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기 전에는 좀 실감하기 어려운데, 어둠 속에서 특히 강가나 호숫가 주변 달리다 보면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램프를 보시면은 이 광선이 나가고 꺼지고 이 조절하는 조화를 부리는 모습을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제어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근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 오너는 이게 130만 개인지 뭔지 알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 눈앞에 훤하게 비춰주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그게 이제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혜택인 것 같습니다. 기능은 진화할수록 사실 존재감을 감추거든요. 오너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정말 똑똑한 헤드램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올류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공기저항 개수는 0.29입니다. 이전 세대보다도 15% 정도 더 개선을 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현대 산타페가 이제 0.29 달성했다고 굉장히 홍보를 했는데, 올해 랜드로버는 이제 크게 수치를 부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알고 보면은 커다란 덩치로도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해서 어떤 주행할 때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잘 숨겨놨습니다. 0.2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매끄럽게 다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하부 바닥까지 꼼꼼하게 막는 그런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은 눈에 보이는 데를 좀 매끈하게 다듬는 데도 치중을 했다면, 지금은 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더 공기저항 개수를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저 덩치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런 마법 같은 일들이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공기저항 개수는 높지 않다. 이게 또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는 오늘로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3일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이후로 한참 있다가 다시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사이에 다양한 환경에서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타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일본의 자동차 평론가 중에 도쿠다이지 아리스네라고 있습니다. 이제 2014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일본의 1세대 자동차 평론가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일본 모터 매거진의 거의 초창기 참가 멤버로 참여를 해서 자동차 관련 평론을 쓰는데 평생을 바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레인지로버를 소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의 첫 직장이 월간 자동차 생활이라는 잡지사였는데, 당시에 이제 도쿠다이지 아리스네 선생님이 저희 잡지 쪽에 칼럼을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레인지로버 관련한 칼럼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도쿠다이지 선생님은 레인지로버를 이거는 귀족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만든 차라고 설명을 합니다. 영국의 귀족들은 이제 런던에 집이 있고, 주말이 되면은 교회 본인 소유의 영지에 있는 본댁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집들을 컨트리 하우스라고 부르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구두드 페스티벌을 갔다 왔는데, 구두드 페스티벌이 열렸던 그 중심이 되는 구두드 하우스 역시 공작의 개인 소유의 영지에 있는 저택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골에 있습니다. 구두드도 런던에서 자동차로 한 1시간 반 이상 달려야 되고, 해안가 쪽에 정말 그 푸르른 초원과 구릉, 또 바다도 멀지 않은 그런 한적한 시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도로 포장이 좋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내 컨트리 하우스 갈 때 탈 차가 좀 마땅한 게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당시에는 랜드로버도 랜드로버 시리즈 1, 2, 3까지 나오고, 나중에 디펜더로 이름을 바꾼 그 디펜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좋은 거 먹고 비싼 거 쓰고 이런 귀족 입장에서 디펜더는 작업용 차, 당시 디펜더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건 좀 타기 너무 불편하다 이럴 수가 있었잖아요. 자, 이런 수요를 기가 막히게 포착해서 만든 차가 레인지로버였고, 그래서 당시 자동차 평론가들은 4WD의 혁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모노코크 바디를 쓰고 정말 승용차처럼 모든 편의 장비를 갖춘 정말 무늬만 SUV인 차도 많은데요. 레인지로버를 처음 출시했던 1969년, 그리고 판매를 시작했던 1970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4륜구동차는 말 그대로 다목적, 뭔가 기능에 충실한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허물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4륜구동차로 태어난 게 레인지로버였습니다. 자, 레인지로버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후에 꾸준히 진화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80년대 미국에서 서서히 싹을 틔운 SUV 붐이 90년대에 절정에 달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아시다시피 1990년대 말에 벤츠가
먼저 미국에다가 현재 공장을 짓고 ML이라는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 최초의 4륜구동 SUV를 만들었고, 랜드로버를 제외한다면 그 이후에 또 BMW가 역시 미국에 현지 공장을 짓고 X5를 만들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라이벌들이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로터스, 벤틀리, 페라리까지 SUV를 만드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레인지로버가 수비해야 될 범위가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레인지로버는 랜드로버라는 브랜드의 꼭지점, 기암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점점 더 대형화되고 고급화됐습니다. 그랬었는데 레인지로버가 점점 좀 권위도 세워야 되고, 기암으로서 품위를 갖추기 위해서 고급화의 길을 걸으면서 원래 기획 의도였던 스포츠 성격을 갖춘 또 하나의 부캐릭터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랜드로버가 기획한 모델이 바로 레인지로버 스포츠입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이를테면 5인승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심지어 레인지로버도 7인승을 옵션으로 고를 수 있고, 디펜더는 8인승까지 고를 수가 있죠. 최근에 130이 나오면서. 근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많이 태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딱 필요한 사람, 요 정도 1, 2열 정도면 충분하다. 나머지 부분이 고급스러우면 된다. 그래서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한 대로 모든 것을 아우르고 싶은 그런 심리보다는, 필요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충족하면 되니까 나는 딱 요 정도 사이즈에 내가 원하는 걸 다 갖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건 레인지로버가 가질 수 없는 역동성, 민첩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랜드로버가 스포츠라는 부제를 붙인 거고요. 사실 이 차에 대한 설명, 100마디 설명보다는 영상 한 편이 정말 모든 것을 함축해서 보여줍니다. 랜드로버가 이런 영상을 참 잘 만드는데요. 지난 2세대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는 호핀퉁이라는 레이서가 중국에 있는 99개의 코너를 지나서 99개의 계단이 있는 어떤 천국의 문이라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도전하는 모습을 담았고요. 이번 3세대를 출시할 때는 아이슬란드에서 촬영을 했는데, 말 그대로 어떤 댐 같은 곳에서 물을 방류를 하는 곳인데, 그 물을 방류를 하는 곳의 끝은 높이 90m의 절벽입니다. 근데 그 방류를 하는 아주 굉장히 가파른 경사로를 물살을 헤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는데,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또 댐 위쪽까지 어마어마한 오프로드와 굽이길을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 도전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차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도로에서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경험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분명한 건 이 차는 그런 어려운 도전 과제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P360 오토바이오그래피입니다. 오토바이오그래피는 트림명이고요. P360은 파워트레인을 뜻합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델로는 D400과 P360이 크게 있는데, D는 말 그대로 디젤, P는 페트롤, 가솔린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 세 자리 숫자는 출력을 나타냅니다. 파워트레인의 메뉴 중에 P360은 가장 합리적인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P360의 이를테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6초입니다. 6초면은 요즘 워낙 전동화 모델들 기존의 어떤 고성능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많이 허물고 있잖아요. 황당한 수치들을 많이 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6초라는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가슴이 철렁할 만큼 무서운 가속은 아니지만, 그 수치가 이렇게 2몇 톤짜리 거대한 차체와 결합했을 때 주는 느낌은 또 다릅니다. 정말 이 무게감은 느껴집니다. 가속을 할 때 느껴지지만 정말 호쾌하고 박력 있게 달려나가는 느낌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 6초로는 나는 성이 안 차 이러면은 SUV까지 가면 3.9초까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선택의 폭을 마련해 놨는데, P360은 어떤 성능과 효율 모든 면을 고려를 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그런 파워트레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자동 8단 변속기고요. 당연히
사륜구동 방식으로 네 바퀴의 구동력을 전합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운전 감각을 간추릴 단어는 차단과 분리입니다. 그 느낌은 운전석에 앉아서 문을 닫는 순간부터 바로 피부에 와닿는데요. 문을 딱 닫는 순간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됐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운전하는 내내 이어지는데요. 자, 이 랜드로버 입장에서는 가장 고급스러우면서 가장 역동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전자장비를 아낌없이 투입을 했습니다. 네, 저는 수도권 근교에 아주 짤막한 굽이길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간이고 도로도 협소하고 공사하는 구간도 있고 해서 속도를 내기엔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굽이길에서 느낌은 느껴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자,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플랫폼은 MLA 플렉스입니다. 모듈러 런지튜디널 아키텍처 플렉스의 줄임말이고요. 이 플랫폼은 원래 제규어 랜드로버가 순수 전기차로 출시할 예정이었던 신형 XJ를 위해서 먼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형 XJ 계획이 미뤄지면서 랜드로버가 먼저 그 플랫폼을 이어받아서 레인지로버가 먼저 그 플랫폼 기반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두 번째로 이 플랫폼을 쓰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 이전 세대는 그 디스커버리와 플랫폼을 공유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신형 디스커버리가 나왔을 때 또 아마도 이 플랫폼을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변형 가능하기 때문에 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레인지로버와 가장 유전적으로 일치율이 높은 모델이 바로 레인지로버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이 차의 스포츠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차의 핵심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굽이길 주행을 해보기 전에는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차단되고 분리된 감각이 줄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피드백들이 좀 많이 억제돼 있고 정제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굽이길을 오게 되면은 일단은 그 두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첫째는 이 차가 굉장히 크고 무거운 차다. 아무리 전자장비가 제 역할을 한다고 해도 이 물리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무게중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차체 안정성을 잡기 위해서 여러 장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장비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구나, 안심하고 몰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차의 외모에서 연상하시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 랜드로버 홍보 영상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거기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약간 비포장 도로나 좀 거친 환경에서 이 차체의 자세를 잘 제어하면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갖고 있는 감각도 그렇습니다. 이 트랙에서 정말 칼날같이 예리하게 면도날처럼 코너를 그어나가는 그런 감각은 아닙니다. 선이 굉장히 굵습니다. 선이 굵지만 그 주변부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또 가운데 중심 코어 부분은 단단하게 잘 받쳐주고 있어서 결은 좀 다르지만 랜드로버 이 덩치와 무게로 다른 차종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하게 또 민첩한 움직임을 느끼면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앞에가 4피스톤이고 뒤가 싱글 피스톤인데, 뭐 P360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조금 더 강해야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뭐 요런 길에서 좀 왔다 갔다 흔들어 보는 걸로는 꿈쩍도 하지 않을 정도로 브레이크 감각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굽이길을 달리고 있는데 뒤에 트렁크 덮개가 계속 소리를 냅니다. 요거 좀 고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고정이 안 돼서, 아마도 이런 운전을 할 때는 트렁크 진 공간을 가리는 그 커버 자체를 막대 발을 분리해서 따로 보관을 해야지 좀 쾌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제니엄 3.0 엔진,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360마력에 최대 토크 51kgm입니다. 지금 이런 오르막 치고 오를 때도 답답함 없이 이 무거운 차체를 쑥쑥 잘 밀어줍니다. 근데 이제 이 차가 제로백 6초고 PHEV로 가면 5초대로 줄어들고, 또 SV까지 올라가면 3.9초까지 줄어들거든요. 그 말은 이 셰시 자체가 훨씬 더 높은 한계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셰시 능력이 실제 파워트레인보다 더 우월한 차를 타게 되면은 참 편안합니다. 마음가짐이 편안하고 조작을 해도 차가 넉넉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SV까지 감안해서 만든 비싼 셰시를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기판 가운데 보면은 아마도 이제 준자율 주행 기능 때문에 들어와 있는 그림 같은데, 항상 이렇게 운전대와 두 손으로 다소곳이 운전대를 쥐고 있는 아이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랜드로버, 구형 랜드로버를 타보셨거나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과거에는 랜드로버 파지법이 엄지손가락을 림 위에 올려라, 실제로 디자인도, 림 디자인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오프로드에서 요철을 만나서 갑자기 타이어가 확 꺾였을 때 손가락을 잘못 쥐고 있다가 손가락이 다치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안전 때문에 그런 조언을 곁들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콘 속에 운전대로 움켜진 손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림으로 완전하게 감싸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요즘 랜드로버는 이렇게 감싸고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파지하고 운전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뭐 랜드로버 브랜드 안에도 워낙 차종이 많다 보니까 과연 그들의 차이가 뭔가, 본질적인 차이가 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디펜더, 뭐 약간 좀 비약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디펜더는 극한의 오프로드 주행을 감안한 어떤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나 구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다소 뻣뻣한 게 사실입니다. 승차감이나 움직임이 다소 뻣뻣하고, 반대로 디스커버리는 수비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는 불특정 다수를 다 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디스커버리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잔잔하게 주행을 할 때도 끊임없이 이렇게 물결이 있는 위에 있는 어떤 배에 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방향의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는데, 레인지로버는 정제된 리파이먼트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머지 두 형제에 비해서는 가장 절제되고 필터링된, 정제된 움직임을 갖고 있고, 스포츠는 거기서 조금 더 민첩한 역동적인 성격을 뾰족히 끄집어내다 보니까는 아마 랜드로버의 모든 차종을 통틀어서 가장 움직임이 정직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차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운전 재미는 거기에 비례를 하고요. 물론 이제 초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디스커버리가 더 편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디펜더가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어떤 운전을 하면서 차의 움직임을 내가 제어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거기서 오는 성취감을 즐기는 분들한테는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가장 알맞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P360으로 성에 차지 않는다, 위로 선택지가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올 텐데, 요 잘 만들어진 밑바탕 위에 더 강력한 파워트레인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성능의 한계를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선택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흘 동안 함께했던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헤어질 시간입니다. 랜드로버 코리아가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관련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회사가 안팎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출시를 하다 보니까는 고객이나 또 가망 고객 중에는 이 모델의 존재조차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참 매력이 많은 차입니다. 랜드로버는 SUV 한 장르를 세분화해서 다양화하는 전략을 통해서 한 우물만 깊이 파고 있습니다. 1948년 창업 이후에 단 한 번도 SUV 이외의 장르를 넘본 적이 없는데요. 자, 현재는 레인지로버와 또 디스커버리, 그리고 디펜더, 이 세 개의 모델명을 하나의 브랜드화로 해서 각각의 브랜드 안에서 또 특성을 가진 모델들을 세분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브랜드 밑에는 레인지로버가 있고,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있고, 또 레인지로버 벨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레인지로버 벨라가 새로 업데이트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레인지로버와 플랫폼과 주요 장비를 공유를 하되 최대 1억 원 가까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역동적이고 민첩한 운동 성능을 즐길 수 있는 모델입니다. 다인승에 집착하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를 유지한 결과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을 갖고 있는데, 사실 랜드로버는 보여지는 것보다 더 품고 있는 능력이 훨씬 더 큰 차입니다.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게 레인지로버 스포츠 출시 때 공개를 했던 아이슬란드의 댐의 그 수로를 거슬러 올라가는 영상이었는데요. 자, 이 차를 소유하게 되면은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용할 만큼 충분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랜드로버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은 리파인먼트입니다. 디스커버리는 버사틸러티, 다양성이고요. 디펜더는 듀러빌러티, 내구성입니다. 리파인먼트, 이 추구하는 슬로건과 이 차의 운전 감각은 딱 맞습니다. 한마디로 차단과 분리라고 할 수 있고요. 딱 운전석에 들어와서 문을 닫는 순간 방음 스튜디오에 들어온 것처럼 완벽하게 차단된 느낌을 주고 이런 감각은 실제로 운전으로도 이어집니다. 운전대와 페달은 운전자의 조작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반대로 들어오는 피드백을 최대한 걸러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자장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이할 정도로 뭔가 동떨어져서 구름 위에 둥둥 뜬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게 아마도 랜드로버가 레인지로버 브랜드를 앞세워서 추구하는 리파인먼트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에는 아쉽게도 뒷바퀴 조향이나 또 엑셀에 토크를 줘서 코너링 때 기울임을 줄이는 다이나믹 리스폰스 프로가 빠졌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의 여파인데요.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그 장비가 없이도 정말 일반인들이 운전해서는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어떤 성능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무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랜드로버 옵션 가격들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옵션이 들어오면 가격이 더 붙었을 텐데, 그나마 레인지로버와 충분한 가격 차이를 주면서 이 차가 가진 매력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구성이 지금 P360 오토바이오그래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제규어와 랜드로버 또 한 지붕 안에 있었는데요. 제가 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스포츠란 말이 붙었으니까 제규어가 지향하는 스포츠와 좀 비슷한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몰아보니까 또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규어가 지향하는 스포츠성은 운전자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을 반드시 남겨둡니다. 그래서 트랙에서 제규어를 타게 되면은 어느 순간 가슴 철렁하는 순간들을 맞게 되는데, 실은 그 2%, 3%의 여지가 정말 내가 상황을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재미로 일부러 똑 떼어서 남겨놓은 부분이었는데, 랜드로버는 그렇지 않습니다. 랜드로버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길 원하고 실제로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숙련되지 않아도, 오프로드 경험이 없어도 누구든 이 차로 처음 경험을 해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오토바이오그래피의 국내 판매 가격은 1억 5,807만 원입니다. 요 비슷한 위아래 가격대로 BMW X7이라든지 또 메르세데스 벤츠 GLS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오프로드 성능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따라갈 차가 없을 겁니다. 아마 앞부분에서 잠깐 짧게 보여드렸지만 시간이 나시면 랜드로버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이슬란드의 수로를 거슬러 올라가는 영상이 있는데 꼭 한번 보세요. 그 영상 한 편에 이 차가 가진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차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